하루 1분이면 세계의 모든 지식이 내 것이 된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매튜 아놀드는 교양이란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사색되어 온 가장 훌륭한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루 1분만 투자해서 읽기만 해도 교양과 지성을 갖출 수 있다면 누구나 그 비법을 탐할 것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이 뽑은 최고의 교양 필독서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가 그 비법입니다. 이 책은 지성을 자극하여 배움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 모두 담긴 책입니다.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 등 7분야의 지식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1년 365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엄선한 내용만으로 핵심만 짚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를 깨어나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일상이 새로워지며 인생의 새로운 탐험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소개된 365가지 필수 교양 지식 중에서 7가지를 뽑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인슈타인이 일본의 적이 된 이유. 역사상 최고의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나치 독일군이 우라늄으로 원자폭탄을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표현하는 편지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폭탄이 나치군의 손에 들어간다면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편지는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루즈벨트는 나치 독일군이 그렇게 무서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 미국도 할 수 있다면서 먼저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구가 바로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정부는 약 200억 달러를 이 연구에 쓰면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으는 등 이 프로젝트에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연구에 동원된 과학자의 상당수가 그 당시 이미 노벨상 수상자였거나 이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연구 환경은 아주 열악했지만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원자폭탄을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동기와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원자폭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독일의 히틀러가 자살하고 난 후였습니다. 원자폭탄 개발의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뜻밖에도 원자폭탄의 목표가 일본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일본군을 항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목적을 이뤘습니다. 원자폭탄이 완성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졌고 12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자신의 편지를 통해 원자폭탄을 실현 가능하게 만든 아인슈타인은 폭탄의 끔찍한 힘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원자폭탄의 위력을 경고하는 편지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것을 평생 동안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2. 영어의 알파벳. 사실은 이집트인이 만들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은 한 가지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많은 포로를 잡아 노예로 삼았지만 정작 노예들은 이집트인이 사용하는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면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상형 문자는 매우 복잡해서 극소수의 이집트인만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책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에 따르면 언어학자들은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이 노예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상형 문자를 간단하게 변형하여 만든 기호 체계가 현대의 알파벳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알파벳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중동 지역으로 퍼져나간 알파벳은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포함해 그 지역 여러 문자 체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대 영어의 몇몇 알파벳은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직접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파벳의 발달로 고대 이집트인 역시 의사소통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3. 역사상 최초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는 현재 이란이 있는 위치에 세워졌던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이자 역사 최초 법률가입니다. 통치 말기 함무라비 왕은 기록 역사상 최초의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법칙과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절대 권력의 통치자가 기분에 따라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법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매우 잔인합니다. 함무라비 왕은 아주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지시했습니다. 술집에 출입한 여자, 도망가는 노예를 숨겨준 사람, 합당한 명분 없이 남편을 떠난 아내 모두 사형 대상이었습니다. 시민끼리 싸움이 나면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강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유죄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무죄면 무사히 빠져나올 것이라는 미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사히 나오면 고소를 했던 사람은 무고죄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법이었지만 함무라비 왕은 미래의 모든 세대가 법을 준수하기를 바랐고 후세의 왕들이 기분에 따라 충동적으로 통치하기보다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세계 최강 일본 함대가 5분 만에 박살난 이유.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과 일본 해군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충돌로 태평양에서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입니다. 3일간 벌어진 전투에서 일본군은 항공모함 4대를 잃어 해군 병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미군이 잃은 항공모함은 겨우 1대에 불과했습니다. 미군의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이 있은 지 6개월 후 미군은 태평양에서 다시 우위를 잡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미군은 세계 최강의 일본 함대를 5분 만에 박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미군이 일본군의 암호 해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진주만 공격의 고통을 맛본 미 해군은 1942년 4월 일본군의 무전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AF라는 문자가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암호 해독반의 지휘관 조제프 로시포르 중령은 AF를 미드웨이 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정찰기가 AF 근처를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해독한 적이 있었던 로시포르 중령은 정찰기의 비행 경로를 추정하여 AF가 미드웨이 섬이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시포르 중령은 일본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것과 AF가 자주 언급된다는 점, 그리고 AF가 미드웨이 섬일 것이라는 보고를 한 후 미드웨이 섬에 담수 시설이 고장났다는 가짜 전문을 하와이로 송신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이틀 뒤 도청된 일본군 암호 중 AF의 물 부족이라는 내용이 해독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군의 다음 공격 목표가 미드웨이 섬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암호 해독으로 일본의 작전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전력이 열세였기 때문에 해독한 암호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전함도 한 척 없던 미국 태평양 함대가 이른바 악마의 군함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호를 비롯한 11척의 전함과 항공모함 6척을 가진 일본군 함대와 포격전을 벌이면 미국은 전멸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군 함대가 선택할 방법은 미드웨이로 접근하는 일본군 함대를 먼저 찾아내어 기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군은 부족한 전력으로 일본 함대를 전멸시킬 작전을 짰습니다. 그로 인해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인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려던 일본 항모 기동부대가 벌떼처럼 기습적으로 달려든 미국 항공기의 공격을 받아 괴멸되어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5. 최면. 최면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한 사람이 회중시계를 추처럼 흔들면서 침착한 목소리로 "이제 당신은 잠에 빠져듭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 사람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기억을 모두 통제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최면에 빠지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뇌파 기록 장치를 살펴본 결과 최면이 일어나는 동안 수면과 꿈에 관련된 저주파 뇌파가 증가하는 반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와 연관된 고주파 뇌파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최면이 꿈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최면에 걸린 사람이 꼭두각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에는 최면을 거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선 고정 유도법입니다. 최면 대상에게 회중시계 같은 하나의 사물에 고도의 집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최면 방법의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일어서, 앉아, 눈 깜빡여, 일어서와 같이 빠른 명령을 퍼붓는 것입니다. 무대 공연자나 신문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점진적 이완요법입니다. 대상자가 최면 상태에 빠져들도록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제안해서 대상자가 과식이나 흡연 같은 나쁜 습관을 없애는 법을 터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식입니다. 6. 이슬람 제국이 멸망한 이유. 이슬람 제국은 3개 대륙에 걸쳐 세력을 떨쳤고 깨지기 쉬운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곧 여러 왕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슬람 제국은 여전히 중세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바그다드는 과학자와 시인, 수학자들이 모이는 낭만과 지식의 중심지로 전설적인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전히 암흑기를 겪고 있던 기독교 중심의 유럽 입장에서 이슬람교의 번성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슬람 군대는 프랑스까지 올라왔고 732년 샤를 마르텔 왕이 이끄는 프랑크 군대와 치른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야 물러났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전투가 이슬람교가 유럽에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럽과 전쟁을 벌이던 이슬람 제국의 멸망은 의외로 동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58년 바그다드가 몽골 군대에 함락되었던 것입니다. 칭기즈칸의 손자가 이끄는 몽골족은 바그다드의 훌륭한 도서관들에 불을 지르고 100만 명에 이르는 주민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마지막 지배자는 멍석에 말린 채 말에 밟히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7. 인지 부조화. 생각이나 행동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일관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만약 일관되지 않고 모순이 생긴다면 정신이 견딜 수 없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정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데 대개 행동보다는 생각을 바꾸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말을 들을 때 인지 부조화를 겪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과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일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그 흡연자는 인지 부조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담배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긴장 완화나 체중 감소 같은 담배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신에게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찔지도 모르고 그러면 건강에 안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동차 사고 같은 일상적인 위험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망설임 없이 차를 끌고 도로 위를 달리는데 나는 왜 담배 피는 것을 두고 걱정해야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합리화를 통해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줄이고 행동과 믿음이 일관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공부할수록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배울 시간을 내기조차 어렵습니다. 뉴욕타임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이자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책인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는 알아두면 인생의 재산이 되는 지식과 쓸모있고 재미있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단 한 권의 책으로 가장 쉽고 명쾌하게 세상의 방대한 지식을 브리핑해주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1분 정도 투자하여 한 페이지씩 읽고 지성을 쌓아가는 과정을 즐기면서 교양과 지식을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